나는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개월쯤 태어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시절 제주도는 4.3 사건을 치룰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주로 이제 좌우 대립이 아주 극심할 때니까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마을이 산과 마을 중간지대거든요.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늘 산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빨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산사람들하고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쪽에서 마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집단 학살하는 이런 형태의 사건이 막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내 아버지는 이제 그런 중산간 마을에 살았었는데 집단 이주해서 집단 이제 처형당하는 이런 데서 희생된 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4.3 사건으로 희생을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한 5개월 이후에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집안이 다 빨갱이 집안처럼 이제 그 규정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들하고는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빨갱이로 이제 규정이 되니까 빨갱이 집안, 뭐 빨갱이 자식, 빨갱이 마누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가난한 집안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머니가 거기에 살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머니가 믿고 찾아다니는 할머니하고 이제 인연이 되어서 거길 다니시는데 그 할머니 분이 미륵신앙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륵신앙을. 미륵신앙 하면 금산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근본 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미륵신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산사 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금산사 주변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4.3에 휘말려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렸고 그 떠나는 즈음이 막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때가 13살이었죠. 그때.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집에 이제 형님도 계시고 또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삼형제 있어요. 어머니하고 삼형제가 같이 사는데 막내는 절에 가는 게 좋다고 한다. 그래서 막내는 절로 보내는 게 좋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늘 들었어요.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17살 때 어머님의 안내로 금산사 가서 태공 월주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하게 돼요. 요 정도가 17살까지 과정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막 떠미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뭔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 하나 줄이는 것이 큰 일이었단 말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측면은 할머니의 이제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막내는 절로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나는 뭐 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이제 간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출가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주어진 조건이 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절로 갔던 것이고 그때가 17살이고 절에 가서 살면서 비로소 이제 출가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듣고 배우게 되기도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출가를 할 때 매우 단호했어요. 출가한 사람은 세속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세속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된다. 편지를 해서도 안 된다. 찾아가서도 안 된다. 또 찾아온 사람 만나서도 안 된다. 세속과의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된다.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가 유독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순전하게 절에서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말거나 세속과는 관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어머니가 유독하다 하더라도 난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미 출가해서 나는 절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남 자체를 거부했어요. 만남 자체를. 그런데 저녁 예불을 하고 나오는데 당시 같은 또래 나하고 같은 또래의 이제 그 사미가 있었는데 네가 아무리 스님이라고 하지만 출가자라고 하지만 어머니 아들인데 그럴 수가 있냐? 어머니 유독하다는데 출가자이기 때문에 난 그건 모르는 일이다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거부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구나. 동시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네. 이 허무함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강렬하게 내 가슴을 때렸어요. 인생이 이렇게 한 7, 80년 살다가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거라면 도대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 또는 도를 닦아야 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주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은사 스님한테만 가서 내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새벽에 저는 어딘가를 답을 찾기 떠나랍니다. 뭐 내가 너무나 이제 절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은사 스님도 그래 내가 모른 척 할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해인사를 가서 강원에 방부를 드려요. 방부를 어렵게 방부를 드려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허무함에 대한 답을 어딘가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가 이제 돌아가신 우리 이제 성철 종정 스님이 해인사에서 100일 법문 할 때예요. 그때가 지관 스님한테 강원 교육을 받고 그래서 뭐 치문 공부도 하고 서장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받고 또 100일 법문하면 대중이 다 참여했어요. 100일 법문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참여하니까 같이 앉아서 그 법문을 듣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강원에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해서 한 내용을 갖고 정리해봐도 그렇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봐도 그렇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 문제는 용맹정진해서 화두 들고 용맹정진해서 확철을 대오해야 그 해결이 되고 답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길이 없다. 오직 참선해서 확철 대오하는 것만이 최고의 길이고 그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결론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참선해서 깨달아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강원 졸업한 4개월 남겨놓고 나와요. 해인사 강원에서. 수도암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수도 도량으로서 유명한데요, 거기가. 그래서 수도암을 가서 이제는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해서 깨닫는데 내 인생을 이제 바칠 각오를 하고 이제 그 준비로 이제 100일 기도를 해요. 수도암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송광사 선원으로 가게 돼요. 송광사 선원으로. 그때가 22살 때. 22살 때. 송광사가 그때부터 이제 선방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뭐 아까 질문하는데도 언급이 됐는데 봉암사도 살기도 하고 다시 해인사 선원에 와서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방을 이제 살게 되죠. 10수년을 했는데 화두 참선이 잘 안 돼. 동시에 더더욱 깨달아지지를 않아. 내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좌절감이 생기죠. 좌절감이 생기는데 이게 나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대부분. 이게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수행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인 거잖아요. 어쩌면 고준한 사상과 정신, 고묘한 이상과 가치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고묘한 사상과 정신을 갖고 고묘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상적 삶이 그래도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이. 근데 선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 삶이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세우는 사상과 정신은 고준하고 내세우는 이상과 가치는 고매한데 왜 범속한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회의 이런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좌절감, 하나는 실망감.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방식의 길을 찾자 해서 이제 선방을 나오게 돼요. 실망과 회의를 안고 선방을 떠나서 이제 내 방식의 길 찾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온갖 때를 기웃기웃해 보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내 생각에만 골몰하고 살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던 문제들이 많이 띄어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절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종단, 절 살림살이도 뭔가 불교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사상과 정신, 이상과 가치가 실현되는 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절 살림살이가. 거기서도 역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아니잖아. 절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스님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불교인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절, 내가 인연 있는 절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확대되니까 종단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종단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종단의 존재 이유 또는 사찰의 존재 이유에 뭔가 좀 답이 되도록 답이 되는 그런 종단, 답이 되는 사찰, 답이 되는 뭐 승려 생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정반대로 오히려 너무나 불합리하고 모순과 혼란에 차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람직한 수행자 삶과 승풍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선우도량 활동을 시작을 하죠. 수덕사 위에 가면 정예사라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죠. 선우도량이라는 단체가 여기서 참선도 하고 교학 공부도 하고 참선 수행도 교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이제 결사 운동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정예 결사에서 터를 잡아요. 거기서 터를 잡아서 참선을 뭐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선하게 하고, 아니고 우리 뭔가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 대한 공부를 할 사람들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다가 뭐라고 할까? 선우도량이란 단체가 이제 출범하고 활동이 시작이 되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해요. 이 새로운 움직임이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데 일반 언론에서 이제 선우도량을 취재해서 이제 보도도 내보내고 이렇게. 불교계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는 언론이 많이 다뤘는데 좋은 내용 갖고 언론이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문화재 소개하고 뭐 주로 이런 것이지. 그런데 선우도량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고 이러면서 대중적인 공감과 지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산중 분위기가 선우도량을 하는 스님들이 아주 좋은 스님이다. 이 스님들이야말로 가장 진짜 스님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한 수덕사 식구들이 불편하죠.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런 오해들이 생기니까 괜히 우리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는 건 산중 식구들과 갈등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더 이상 머무는 것은 안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옮기자. 그렇게 해서 실상사로 옮겨오게 돼요. 실상사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리산이라고 하는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역사성, 구산선문 최초가람이라고 하는 역사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세 번째는 누구도 욕심내지 않는 가난한 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했어요. 좋은 절은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절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로 볼 때 불교세가 제일 약한 데가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래도 교세가 제일 약한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약세가 가난한 데를 가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상사를 선택해서 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 95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95년도쯤에 내가 주지를 하게 돼요. 서로 주지를 안 하려고 해갖고. 이건 그래도 이제 선우도량을 할 때는 대중과 약속을 한 건데, 약속한 것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보자. 그때 이제 사회에서 농촌 살리기 운동, 소위 귀농운동,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 해갖고 귀농운동이 벌어져요. 귀농운동 본부장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농촌의 중요성, 농촌 농업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뭔가 이게 불교계도 저런 데 관심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귀농운동 본부장이 우리한테 제안한 것이 실상사에서 그 장기 귀농학교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상사 장기 귀농학교를 하게 돼요. 이때가 IMF 때예요.
IMF하고 연결될 때니까 언론이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대수 특필들 합니다. 그러면서 균홍바람이 불죠. 균홍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실상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이게 전통 사찰인데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바깥 분들의 지원을 받고 제안을 받고 그분들의 참여와 역할을 해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함께 했고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내 나름대로 천착을 해본 결과 불교는 세계관 자체가 공동체 세계관이었다. 그걸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게 화엄경이죠. 그걸 이제 불교적 언어로는 뭐 일심동체 이런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고 한 마음이라는 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 불교 세계관과 정신은 공동체 세계관이고 정신이었고 두 번째 그 사고방식을 갖고 개인 한 인간이란 존재를 살펴봐도 인간이란 존재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공동체 정신으로 종단이 운영되거나 사찰이 운영되거나 또는 수행자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삶을 살거나 활동하거나 역할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결과 많은 모순과 혼란이 생겼고 불교의 미래는 암담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맞게. 절은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을은 실상사가 자리 잡고 있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상사만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마을이 정말 마을답게 공동체적으로 마을다운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실상사도 실상사답게 가는 게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불교적 대안으로서는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를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는 마치 연못과 연꽃 같은 관계들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연못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연꽃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두 개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연못과 연꽃의 논리를 실상사는 현장에 실상사와 산내 마을이라는 현장에 적용시켜서 마을은 연못, 절은 연꽃 이런 성격으로 보면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